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밥값이나 술값을 더치페이하는 n분의 1 시대가 성큼 다가올 전망입니다. 대출 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합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 심사가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투기 수요는 감소하겠지만 청약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농협이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 2020년까지 1000여 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농협은 구조조정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보험 시장이 성장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 보험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위주로 현지화 전략에 성공하면서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 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 시행되면 밥값이나 술값을 더치페이하는 n분의 1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김영란법을 처음으로 발표한 지 약 4년여 만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약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이하를 받을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이 목적일 경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급 식당들은 3만 원 맞춤 메뉴를 내놓는가 하면 공연업계는 5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기획하는 등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3, 50 조항에 맞추더라도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단하기 모호하다면 더치페이, 즉 각자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밥값이나 술값을 더치페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국민권익위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감사원도 김영란법 시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고자는 본원 또는 전국 6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전 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 상환 비율 DTI보다 더욱 깐깐한 대출 심사 기준인 총체적 상환 능력 DSR 심사가 연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가 줄겠지만 잘 되는 곳만 되는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체적 상환 능력을 보는 DSR 심사는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합산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집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위주로 평가하던 기존의 총부채 상환 비율에 비해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면 금융사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DSR 심사가 도입되면 기존 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신규 대출이 어려워져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기 수요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능력이 부족하면서
투기적인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분양을 하거나 뭐 집을 매입할 이런 이제 것들은 상당히 이제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런 만큼 투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DSR 심사는 청약시장과 분양권 전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종전보다는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분양권 전매시장에 투기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대출 강화는 분양권 거래 총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집단대출로 분양받은 수요자들이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대출을 받는 경우 DSR 심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신규 청약을 받을 때 자금 사정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농협중앙회가 금융계열사를 포함해 앞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감축 필요성이 제기된 탓인데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퇴직자 수보다 신규 채용 규모를 적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농협중앙회가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AT커니의 컨설팅 내용에 따른 인력 감축을 검토 중입니다. 농협은 지난 6월 AT커니에 금융계열사 조직을 효율화하는 사업 개편 방안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컨설팅에는 중앙회와 금융지주, 은행, 생보, 손보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AT커니는 최근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재무 여건과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여 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농협 측에 전달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컨설팅 업체의 보고 내용일 뿐 내부적으로 확정한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인력 감축에 나설 경우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희망퇴직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간 직원 수를 1000명 줄인다고 가정할 때 매년 퇴직자 수보다 신입 직원 수가 200명가량 적어야 합니다. 농협에 따르면 금융계열사를 합해 연간 퇴직자 수는 600에서 700명 정도입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앞으로 신규 채용 규모는 400에서 500명 수준이 돼야 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중앙회와 금융지주, 은행, 생보, 손보사를 합한 신규 채용 인원이 800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사실 금융권의 신규 채용 감소는 이미 올해부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중 올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 곳은 신한은행 한 곳뿐이었을 정도입니다. 금융서비스 이용이 주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필요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탓입니다. 금융권 인력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사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사태로 8조 원대가 깨질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업이익 하향에는 동의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낙관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24곳이 내놓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평균 7조 6,700억 원대. 갤럭시 노트 7 사태로 리콜 비용이 최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내린 증권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기존 179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대부분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렸을 뿐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은 조정하지 않은 겁니다. 목표 주가는 188만 원이고요. 갤럭시 7 악재 부분은 주가가 일단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3분기 이익을 저점으로 이익은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보고 있고, 또한 반도체 등 다른 사업 부분의 지배력이 공고해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D램, 낸드, 그다음에 올레드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 사업부는 계속 좀 실적이 좋을 걸로 그 기대감이 주가에는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영향도 희석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 의견과 적정 주가 변동은 다음 달 갤럭시 노트 7 판매 재개 후 추가적인 문제 발생 여부에 따라 달렸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중금리 대출 실적이 좋은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구역을 넓히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개별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사이돌 대출 2가 출시됐지만 영업구역 확대 혜택은 여전히 검토 중일 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가운데 절반가량을 영업 중인 지역 내에서 발생한 대출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지역 밀착형 금융을 독려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이 규정 때문에 특정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중금리 대출 실적에 따라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확대 기회를 준다는 내용의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업구역 내 대출과 영업구역 외 대출 비율을 1대1로 맞춰야 했던 기존 규정을 바꿔 영업구역 내 중금리 대출 실적이 100원이라면 그 실적을 1.5에서 2배까지 인정해 영업구역 외 대출을 150원에서 200원까지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검토에만 그쳤을 뿐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도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같은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개정,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이 1,3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사이돌 대출 2가 출시된 지금까지도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래 기다렸지만 지금은 모바일 뱅킹 확산으로 영업구역이 무의미해져 영업구역 완화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은 상태라고 털어놨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국내 보험 시장이 성장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전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위주로 진출해 현지화에 주력한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국내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다라는 지적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요. 네. 여기에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이 보험사들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요. 네, 이 국내 보험 가입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이 국내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제 성장률 둔화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으로 신규 보험 가입도 줄어들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이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 시장은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 아시아 등 이머징 시장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진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7곳과 생명보험사 3곳 등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사업 비용이 많이 들고 넓은 영업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특징 탓에 빠른 시기에 현지에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해외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보험사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마다 여러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이 삼성생명의 중국 법인인 중은삼성의 매출액을 살펴보면요. 2014년 2,200억 원대에서 작년 9,167억 원을 기록하면서 4배 수준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6,67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작년 상반기랑 비교하면 3.8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태국 법인인 타이삼성 역시 작년 매출액 730억 원의 73%를 올해 상반기에 이미 달성했습니다. 하나생명은 베트남에서 2009년 진출 당시 7,252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작년에 18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동부아지는 미국에서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2011년 매출 902억 원에서 작년 2,142억 원으로 4년간 매출이 2배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보험사들의 비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 빨리 진출해서 그만큼 오랫동안 현지에서 영업을 해 나가면서 현지화에 성공했다거나 특화 상품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 전략들이 통했는데요. 이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2005년 중국 시장에 진출해 10년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생명보험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던 중국은행과 합작을 해서 방카슈랑스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766억 원에 그쳤던 매출 하반기에 7,401억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태국에서도 합작법인을 설립해 수도 방콕뿐 아니라 지방까지 영업지점 7곳과 독립보험대리점 78곳으로 영업망을 확대했고요. 대부분의 인력을 현지인으로 고용했습니다. 하나생명은 베트남에 진출한 지 이제 8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2009년 진출 당시 영업점은 5곳이고 설계사는 45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업점 54곳과 설계사 1만 2,5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전국 영업망을 갖췄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 대부분이 아시아 시장, 그중에서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공략하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이 활발하지가 않고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곳, 그리고 보험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의 비율이 높고 진출 규제 장벽이 낮은 나라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 진출하는 보험사들도 있다고요. 네, 동부화재 얘기인데요. 이 동부화재의 경우 업계에서 해외 진출이 가장 활발한 보험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1974년 미국 괌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뉴욕으로 점차 영역을 늘려나갔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 보험 시장인데다 외국 보험사에 대한 차별과 규제가 많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진출이 쉬웠던 괌과 하와이 등에서 우선 영업을 해서 축적한 영업 노하우로 더 큰 시장으로 넓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공적인 해외 진출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그룹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연구개발 보고대회인 T페어를 개최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R&D 전략과 그에 맞는 인재 육성을 강조했는데요. 국내 공대생 100여 명이 참석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고객에게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제공합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LS그룹의 연구개발 보고대회인 LS T페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회장은 자동차 기업이면서 전자제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한 테슬라를 언급하며 기존의 산업과 게임의 법칙을 새롭게 정의하는 기업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라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가 우리 사업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며 LS그룹도 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비해 연구개발 분야 역량을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올해도 R&D 스피드업 기조를 지속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S그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연구개발 보고대회인 LS T페어를 열었습니다. 그룹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12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대학 100여 명을 초청해 자페어를 열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LS그룹의 직무 소개와 모의 면접, 직무 상담회 등을 펼쳐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LS그룹은 이번 자페어를 정례화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대회는 주요 대학 연구실의 교수와 석박사를 초청해 그룹의 우수 기술을 홍보하는 등 연구인들의 축제로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제조사들도 행사에 함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할인 페스티벌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두 217곳,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143곳과 가전 자동차 제조업체 60곳, 서비스업체 14곳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각종 경품 행사를 내걸고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세일 기간 동안 분양가 7억 원의 롯데캐슬 아파트와 연금 4억 원을 1등 경품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판매 행사에 7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아웃도어 브랜드의 경우 할인폭이 최대 80%에 달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해외 유명 직수입 브랜드 200억 원어치의 물량을 최대 80% 할인 판매합니다.
현대백화점도 31일까지 최대 70% 할인 판매합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올레드 TV를 비롯해 대형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프리미엄 가전도 깎아주고 자동차는 한정 수량 특정 모델에 한해 할인해줍니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은 20에서 65%까지 가격을 인하합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소비자가 가장 사고 싶은 가전 품목 1위로 꼽힌 휴대폰도 할인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문화축제도 전국에서 55개나 열리는데 한류 스타들의 K-팝 공연은 오는 30일 저녁 서울 영동대로에서 막을 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22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노조와 서울 지하철 노조, 5호선에서 8호선의 서울 도시철도 노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하철 파업에도 출퇴근 시간대 전동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하고 있지만 낮 시간대 전동차 운행은 평상시의 80%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에도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그리고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2년 만에 전면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는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면 파업 하루 만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해 협상 타결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 클로로이 소치아 졸리논 CMIT와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혼합물인 MIT가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등 모두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11개의 제품에는 CMIT와 MIT가 0.002 ppm에서 0.0044 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분양권 거래액이 비수기임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에 지난달 신고된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거래액이 4조 851억 568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총 1조 6,328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73%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2조 4,523억 원으로 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총액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 총액은 2,022억 8,202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늘었습니다. 수도권이 317% 늘어난 815억 9,645만 원, 지방은 6% 증가한 1,177억 2,21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발화 문제로 전량 리콜되며 판매가 중단됐던 갤럭시 노트 7의 개통 업무가 내일부터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 U+에서 재개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하루 최대 25분간 정지궤도 위성과 지상 간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 취급 사업장 반경 1.6km에 거주하는 주민은 739만 7,486명으로 이는 총 인구의 15%에 이릅니다. 한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을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으로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남부지방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 남부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시작될 텐데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모레까지 10에서 40mm, 그 밖에 경북 남부와 전북, 제주도는 30에서 60, 전남과 경남은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춘천 2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의 속초의 기온은 21도, 강릉은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부산과 대구의 낮 기온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또 제주도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 1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 적용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 돈들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고 법 취지에 맞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